8. 카마이클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편을 상용하고 있어요. 아이들 말에 의하면 그의 특수염이 노랗게 물든 것은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확실한 것은 그 불쌍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매년 찾아오는 것도 일종의 도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년 나는 그 사람이 나를 믿지 않는다고 느껴요. 읍내에 나가는데 우표나 편지지, 담배 필요 없으세요? 물을 때마다 그 사람의 얼굴을 찡그리는 게 보입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 그의 아내 때문이에요. 나는 그녀가 그에게 한 잔인한 짓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인트 존스 우드의 초라한 집에서 그의 가정스러운 여자가 그를 집 밖으로 쫓아내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을 때 나는 온몸이 마치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렸죠. 그는 머리가 부스스하고 옷에 무언가를 뚝뚝 흘리고 아무 할 일도 없는 노인의 짐스러운 점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녀는 밉살맞은 말투로 말했어요. 램지 부인과 잠시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의 말할 수 없이 처참한 생활을 마치 눈앞에 훤히 펼쳐진 것처럼 볼 수 있었어요. 그에게 담배 살 돈은 있을까? 저 여자에게 일일이 타서 쓰는 건 아닐까? 반크라운 18펜스? 그가 참아야 하는 일상의 자잘한 굴욕들을 생각하니 화가 나는군요. 그래서 지금은 언제나 분명 그 여자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 외에는 달리 추측할 수 없지만 내가 조심하게 되었어요. 그는 내게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이상 무엇을 더 해줘야 하죠? 그에게 볕이 잘 드는 방을 내주었어요. 아이들도 친절해요. 실은 내색 한번 비춘 적 없고 친해지려고 내 쪽으로 나서서 애쓰고 있어요. 우표는 필요 없으세요? 담배는요? 이 책은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등등. 즉 관로 속에 여기서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가다듬고 좀처럼 없는 일이긴 하지만 자신의 아름다움을 실감했다. 즉 내게는 남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기라 매우 쉬운 일이에요. 예를 들면 조지 매닝이나 윌레스 씨. 그분들은 그렇게 유명 인사인데도 밤이면 곧잘 찾아오셔서 우리 집 난로가에 앉아서 둘이 조용히 말씀을 나누세요. 그녀는 자신이 아름다움의 횃불을 두르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을 자기가 들어가는 방마다 들고 들어갔다. 그 아름다움을 장막으로 가려도 아름다움 때문에 태도에 거드름이 묻어나는 것을 싫어해도 그럴수록 그녀의 아름다움은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칭송받고 사랑받았다. 상을 당해 탄식하는 사람들이 모인 방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그녀 앞에 폭포수 같은 눈물을 쏟아냈다. 남자는 물론 여자들도 얽히고 설킨 잡다한 세상사를 말끔히 잊고 그녀와 함께 단순한 안도에 몸을 맡겼다. 그러므로 카마이클이 자신을 피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상처를 받았다. 그러나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 같아 어쩐지 마음이 불편했다. 남편에 대한 불만을 느낀 직후였기에 더욱 신경이 쓰였다. 지금 카마이클이 그녀의 물음에는 근성으로 고개만 끄덕이며 옆구리에 책을 끼고 놀란 슬리퍼를 신고 발을 끌면서 지나가자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느꼈고 또 베풀고 돕고 싶다는 자신의 바람이 허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이렇게 본능적으로 도와주고 베풀려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램지 부인, 친애하는 램지 부인, 꼭 램지 부인에게 같은 말을 듣고 싶고 사람들이 자신을 필요로 하고 찾고 칭송해 주길 바라는 자기만족 때문이 아닐까.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 자기만족이며 카마이클 씨가 바로 지금도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피하고 이합체시를 즐기기 위하여 어딘가 구석을 찾아가 버리자 그녀는 자신의 본능적인 애정을 무시당했다고 느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저속함을 깨닫게 된 것이 아닐까. 또한 최선의 인간관계조차 빈틈이 있으며 저열하고 자기 본의에 불과함을 느끼게 된 것은 아닌가. 초라하고 시들어서 볼은 움푹 꺼지고 머리는 하얗게 센 더 이상 보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녀는 어부와 그 아내의 이야기에 집중하여 예민한 아들 제임스의 기분을 달래주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어부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녀는 큰 소리로 읽었다. 그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중얼거렸어요. 이것은 옳지 않아. 하지만 역시 갔어요. 어부가 바다에 도착해보니 물은 보라색과 검푸른 회색으로 무겁게 고여 있었고
이전과 같은 녹색과 황색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잔인했어요. 그는 거기에 서서 말했어요. 램지 부인은 남편이 하필 이 순간에 옆에 와서 서거나 하진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자기 입으로 그러겠다고 했으면서 왜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러 가지 않을까?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더니 좋아 좋아 하고 고개를 주걱거리며 계속 걸었다. 지금까지 곧잘 멈춰 서서 쉬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결론을 이끌어준 앞쪽의 산울타리를 보고 아내와 아들을 보고 늘어진 줄기마다 빨간 꽃을 단 제라늄 화분을 바라보았다. 이 제라늄이야말로 종종 사고의 과정을 장식하고 이파리 사이로 그 사고를 기록한 메모, 마치 전속력으로 책을 읽으면서 급히 갈게 쓴 종이 조각 같은 것이었다.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그는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으로 빠져들었다. 그것은 매년 셰익스피어의 생가를 찾는 미국인들의 숫자에 관한 타임즈의 사설에서 암시받은 것이었다. 만약 세상에 셰익스피어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세상은 지금과 많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까? 문명의 발달은 위인들이 좌우했을까? 보통 사람들의 생활 상태는 고대 이집트의 시대에 비해 개선되었을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처지가 과연 문명의 척도가 될 수 있을까? 그는 자문했다.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최고의 선은 노예계급의 존재를 필요로 할지 모른다. 지하철의 승강기 운전원은 영원히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예술의 우월성을 반박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세계는 보통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예술은 단순히 인간 생활의 꼭대기에 얹은 장식에 불과하다. 예술은 인간의 삶을 표현하지 못하며 셰익스피어 또한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왜 자신이 셰익스피어를 경시하고 승강기 안쪽에 영원히 서 있는 운전원을 구하러 달려가고 싶은지 분명히 알지 못한 채 산 울타리에서 이파리 하나를 거칠게 잡아뜯었다. 이것들은 모두 다음 달 카디프에서 있을 강연회에서 청년 노동자들에게 얘기해보자. 어릴 때부터 잘 알던 오솔길과 들로 느긋하게 말을 타고 거닐면서 말에서 내려 장미를 한 움큼 꺾고 주머니에 호두를 주워 넣는 사람처럼 그는 이 테라스 위에서 사상의 여물을 찾아 거닐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에게 익숙했다. 이 모퉁이도, 저 울타리 너머의 청개도, 들판을 가로지르는 지름길도, 해질녘이면 파이프를 물고 몇 시간이나 곧잘 이렇게 시간을 보내곤 했다. 사색하면서 익숙한 길이나 공유지를 왔다 갔다 들락거렸다. 이 낯익은 길과 들에는 저쪽은 무슨 전쟁, 이쪽은 어떤 정치가의 생애가 맞물려 있었다. 또 시나 일화, 사상과 군인과 관계되어 있었다. 모든 것은 기운차고 명확했으나 마침내 오솔길과 들, 공유지와 열매를 잔뜩 달고 있는 호두나무, 꽃이 핀 산 울타리를 지나 그 앞에 있는 갈림길까지 그를 이끌었다. 그는 말에서 내려 말을 나무에 묶고 이번에는 걸어서 나아갔다. 이윽고 잔디밭 끄트머리까지 와서 발날에 펼쳐진 만을 바라보았다. 바다가 서서히 삼키고 있는 고저의 끄트머리까지 가서 고독한 바다새처럼 혼자 서 있는 것이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그의 운명이자 개성이었다. 갑자기 온갖 쓸데없는 것들을 흘려보내 줄어들고 작아져서 육체적으로도 더 한층 적나라해 보이고 더 야위어 보였지만 정신의 강렬함은 조금도 잃지 않았다. 그가 좁은 가장자리에 서서 인간의 암흑과 같은 무지에 직면하고 인간이 참으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 바다는 우리가 서 있는 땅을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과 마주하는 것은 그의 운명이자 타고난 자질이기도 했다. 그는 말에서 내려 온갖 덧없는 몸짓과 요란한 장식을 버리고 호두나 장미 같은 전리품을 던져버리고 몸을 숨겼으나 그로 인해 자신의 명성뿐 아니라 이름까지도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러한 고독을 마주하고도 그는 결코 망상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환영에 미혹되지 않았다. 그는 이 모습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영감을 주고 깊은 존경과 연민과 감사를 느끼게 했다. 윌리엄 팽커스는 때로는 존경을 느끼고 감사했고 찰스 텐슬리는 아부 수준으로 전적으로 우르르 떠받들었다. 부인은 눈을 들어 잔디밭 끄트머리에 있는 그를 보면서 이 존경과 연민과 감사를 남편에게 바쳤다. 마치 강바닥에 박힌 말뚝 위에 갈매기가 내려앉아 있고 밑둥에 파도가 몰아치는 것을 보고 쾌활한 선원들이 감사의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 말뚝이 오직 홀로 물살을 가르고 서서 강바닥을 표시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나 8아이의 아버지는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없지. 그는 반쯤 소리를 내어 중얼거리면서 갑자기 사고를 멈추고 돌아서서는 한숨을 푹 쉬고 눈을 들어 소년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찾았다. 파이프를 채웠다. 그는 인간의 무지, 인간의 운명, 우리가 서 있는 땅을 삼키는 바다를 외면했다. 만약 그것들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고 그대로 계속 응시하고 추구한다면 어떠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 틀림없지만 이제껏 직면하고 있던 문제에 비하면 매우 시시한 일에서 위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정말로 하잘것없는 일이므로 그것을 사소하다고 무시하고 부정하고 싶을 정도였다. 왜냐하면 이 비참한 세계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은 정직한 남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부끄러운 죄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확실히 대체로 그는 행복했다. 아내가 있다. 자식이 있다. 6주 뒤에는 카디프에서 청년들에게 쓸데없는 말을 떠들어댈 약속이 있다. 로크와 휴음과 버클리, 버클리는 아일랜드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원인에 대한 대답이다. 이와 같은 강령과 또 이 일에 그가 느끼는 즐거움, 자기가 하는 말, 청년들의 열의, 아내의 아름다움, 각지에서 쏟아지는 찬사의 기쁨과 영광을 느끼는 것. 주로 스완지, 카디프, 엑스터, 하우스햄튼, 키드민스터, 옥스퍼드, 캠브리지 등지에서 찬사를 보내온다. 이것은 모두 쓸데없는 말을 짓거린다는 한마디로 치부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결국 가능했을지도 모르는 일에 그가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기만일 뿐이다.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기를 피하는 것이다. 윌리엄 뱅크스와 릴리 브리스코처럼 왜 그런 위장이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꺼림칙하고 딱하게 여겨질 뿐이다. 왜 저 사람은 언제나 칭찬을 요구하는 것일까? 사색할 때는 그토록 과감한 사람이 실생활에서는 왜 저렇게 소극적일까? 그들은 그에게 존경과 동시에 경멸을 느끼는 것이었다.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 아닐까 릴리는 생각했다. 그녀는 그림 도구를 챙기고 있었다. 정신이 고양된 뒤에는 반드시 뚝 하고 떨어지지 않아요. 램지 부인은 남편이 요구하는 것을 너무 쉽게 들어줘요. 그래서 상승에서 하락으로의 변화가 기급할 정도로 극심한 것이죠. 렌지 씨가 읽던 책을 놓고 우리가 놀이를 즐기며 잡담을 하고 있는 곳으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사색과는 엄청난 격차잖아요. 그녀는 말했다. 그는 두 사람을 향하여 다가갔다. 그러다가 딱 멈춰 서서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더니 이었고 반대쪽으로 다시 몸을 돌려서 가버렸다. 9. 그렇습니다. 뱅크스는 그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말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관로 속에 릴리는 그가 허를 찌르며 놀라게 하거나 갑자기 기분이 변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했었지.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가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워요. 또 관로 속에 그는 릴리 브리스코를 좋아했으므로 그녀와는 터놓고 램지를 비평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즘 젊은이들이 칼라일을 읽지 않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죽이 식었다고 성마르게 화를 내는 까다로운 잔소리쟁이들에게 우리가 왜 설교를 들어야 하느냐는 거죠.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만약 당신이 칼라일을 위대한 인류의 서성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와 그의 툭하면 화를 내는 기질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부끄럽지만 나는 학창시절 이래 칼라일을 읽은 적이 없어요. 릴리는 말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램지 씨가 새끼손가락이 조금 아픈 것 가지고 마치 온 세상이 끝날 것처럼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신경 쓰는 것은 그 점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속아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분은 공공연하게 추종과 칭찬을 요구해요. 사소한 속임수로도 그에게 속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정말 싫은 것은 그의 편협하고 맹목적인 성격이에요. 그녀는 그를 떠나보내며 말했다. 조금 위선적이죠. 뱅커스가 돌아선 그의 등에 눈길을 던지며 넌지시 말했다. 그와의 우정, 캠이 자신에게 꽃을 주지 않았던 것, 그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편하긴 하지만 아내가 죽은 뒤 조금 적적해진 자신의 집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도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아무튼 릴리가 자기 의견, 램지가 조금 위선적이라는 의견에 찬성해 주길 바랐다. 릴리 브리스코는 고개를 들었다 숙였다 하면서 붓을 정리했다.
눈을 들자 램지 씨가 저 멀리서 몸을 흔들며 거리낌 없이 두 사람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조금 위선적이라고요? 그녀는 되풀이했다. 오, 천만에요. 매우 성실하신 분이에요. 보세요. 벌써 저기까지 오셨어요. 더없이 선량하신 분이죠. 하지만 그녀는 시선을 아래로 내리면서 생각했다. 오로지 자신에게만 몰두해 있고 폭군의 불공평한 사람이야. 그녀는 일부러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있었다. 램지 가족과 지날 때에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공중에 붕 떠버린다. 눈을 들어 램지 가족을 보기가 무섭게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기색이 흘러넘친다. 그 사람들, 비현실적이지만 가슴에 사무치며 흥분을 일으키는 소우주. 그야말로 사랑의 눈을 통해 볼 수 있는 세계인데 그 세계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들은 하늘과 맞닿아 있고 새는 그들을 통해 노래해요. 더더욱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덮칠 듯이 나타났다가 되돌아가는 램지 씨를 보고 창가에 제임스와 함께 앉아있는 램지 부인을 보고 흘러가는 구름과 휘어진 나무를 바라보고 있으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작은 각각의 사건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경험해 가야 하는 그 인생이 마치 파도처럼 하나로 말려 올라가 사람을 들어 올렸다 기슭에 쿵 하고 떨어뜨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뱅크스는 릴리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릴리는 램지 부인은 부인대로 놀랄 만큼 고압적인 데가 있다고 비평하려고 했으나 뱅크스의 모습을 보니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는 황홀경에 빠져 있었다. 이미 60이 넘은 뱅크스의 나이로 볼 때 그 말쑥한 옷차림, 목석 같은 냉정한 성격, 그의 몸을 감싸고 있는 하얀 시름실 가운 등을 고려해보면 분명 황홀이라고 불러도 좋은 것이었다. 릴리가 목격한 것과 같은 그의 눈길은 황홀이란 말로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다. 릴리의 생각에 그것은 수많은 젊은이의 사랑에 필적하는 희열이었다. 아마 이제까지 램지 부인은 수많은 젊은이의 사랑을 끌어낸 적은 없었을 것이다. 릴리는 캔버스를 움직이는 척하면서 그야말로 불순물을 제거한 순수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그 대상에 결코 덤벼들지 않는 사랑, 수학자가 기호에 대하여 품는 사랑, 시인이 자신의 말에 대하여 느끼는 사랑이에요. 온 세계에 널리 퍼져 인간을 이롭게 하죠. 그렇다. 만약 뱅크스 씨가 램지 부인이 자신에게 왜 이렇게 큰 기쁨을 주는지 표현할 수 있다면 어째서 램지 부인이 아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광경이 과학 문제를 해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지 입으로 소리내어 말할 수 있다면 또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느낀 희열, 마치 식물의 소화 조직에 관한 어떤 분명한 사실을 증명했을 때처럼 무지를 계몽하고 혼돈을 극복했다는 느낌을 세계를 향하여 말할 수 있다면 세계는 뱅크스 씨의 부를 함께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황후를 보고 달리 뭐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릴리는 자신이 하려던 말을 완전히 잊고 말았다. 무언가 부인에 관한 것이었지만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다. 이 황홀, 침묵의 시선을 마주하자 퇴색해버렸다. 나는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숭고한 힘, 하늘이 내린 선물만큼 나를 위로해주고 복잡하게 얽힌 인생으로부터 다독여주고 마치 기적처럼 그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계속되는 한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닥 위에 일직선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인간에게 이런 사랑이 가능하다니 뱅크스 씨가 램지 부인에게 느끼는 사랑은 갈로 속에 릴리는 침묵하고 있는 그를 흘낏 보았다. 그 사랑은 매우 믿음직스럽고 마음을 들뜨게 한다. 그녀는 일부러 시시한 일에 몸을 맡기던 낡아 빠진 천으로 붓을 하나하나 닦았다. 나는 모든 여성에게 두루미 치는 이 존경으로부터 몸을 숨기고 싶어요. 마치 내가 칭찬받는 기분이거든요. 뱅크스 씨는 그녀를 바라보게 내버려 두세요. 그 사이에 나는 내 그림을 살짝 보겠어요. 그녀는 정말 울고 싶어졌다. 틀려서 완전 엉망이야. 물론 다른 방법도 있었다. 색을 더 엷게 해서 아련하게 하는 것이다. 인물은 꿈처럼 공기처럼 폰스 포트 씨에게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녀에게는 그런 식으로 보이지 않았다. 강철같이 단단한 윤곽과 색이 불타는 듯 강렬했고 마치 성당의 둥근 천장에 내려앉은 나비의 날개빌까처럼 환상적이었다. 그 모든 것 중에서 캔버스 위에 대충 그어놓은 두어 줄의 붓자국만이 전부였다. 도저히 남에게 보일 만한 것이 아니라 걸어둘 수도 없었다. 귓가에서 텐슬러 씨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여자가 그림을 그릴 줄 알겠어. 글을 쓸 줄 알겠어. 램지 부인에 대해 말하려던 것이 생각났어요.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비판적인 내용이에요. 며칠 전 어느 날 밤 그녀의 고압적인 방식의 골치를 알았거든요. 부인을 향한 뱅크스 씨의 시선을 똑바로 따라가면서 나는 생각했어요. 어떤 여성도 자기 이외의 여성을 뱅크스 씨처럼 숭배할 수는 없다고요. 우리 같은 여자들은 뱅크스 씨가 부인과 우리 위에 펼쳐주는 비호의 그늘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뿐이에요. 뱅크스 씨의 반짝이는 시선을 따라 나도 이렇게 생각하며 또 한 줄기의 광선을 덧붙여요. 부인은 틀림없이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이고 아마 세상에서 제일 선량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저분은 저기 보이는 완전 무기란 모습과는 전혀 다른 존재이기도 하답니다. 그것은 왜일까? 어떻게 다른 것일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팔레트에서 파란색과 녹색 물감 덩어리를 떼어냈습니다. 지금은 생명이 완전히 꺼진 흙덩이에 불과하지만 내일이면 이 흙덩이에 생명을 숨결을 불어넣고 피를 통하게 하여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램지 부인은 어떻게 다를까? 그녀에게 깃든 영혼? 그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본질은 무엇일까? 소파 구석에서 구겨진 장갑을 발견했을 때 그 손가락이 뒤틀린 상태를 보고 이것은 틀림없이 그녀의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이와 같은 예가 없을까? 그녀는 새처럼 날래고 화살처럼 직설적입니다. 고집이 세고 매사에 명령적입니다. 물론 부인과 다른 여성을 비교할 때 말입니다. 이 점은 분명히 해두어야 해요. 그리고 나는 부인보다 나이도 훨씬 어리고 브롬튼 로드 변두리에 사는 하찮은 인간입니다. 그녀는 침실의 창문을 엽니다. 문을 닫습니다. 나는 이렇게 머릿속으로 부인의 특징을 생각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깊은 밤 남의 침실로 찾아와 문을 가볍게 두드립니다. 낡은 모피를 걸치고 그녀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일은 이처럼 간단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적절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연기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찰스 텐슬리가 우산을 잃어버린 일, 카마이클 씨가 코가 막혀 킁킁거린 일, 뱅크스 씨가 채소의 염류 모두 상실이라고 투덜거린 일. 그녀는 모든 것을 아주 절묘하게 흉내내고 때로는 조금 심술궂게 비꼬기도 합니다. 이제 가야겠다고 말하면서도 창가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새벽이야. 해가 떠오르는 게 보여. 그러고는 몸을 반쯤 뒤로 돌려 더더욱 친근하게 웃어 보이면서 주장하죠. 릴리도 민타도 다들 꼭 결혼해야 해. 아무리 큰 영광을 누린다 해도 갈로 속에 하지만 부인은 내 그림은 전혀 안중에도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무리 큰 영광을 누린다 해도 어떠한 승리를 쟁취하더라도 관로 속에 램지의 부인도 나름대로 승리의 배당은 받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떠한 승리를 쟁취하더라도 여기서 부인은 슬픈 듯이 얼굴을 흐리며 의자로 되돌아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갈로 속에 부인은 순간 가볍게 내 손을 잡았어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 여기에는 절대로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어요. 집은 잠든 아이들과 귀를 기울이고 있는 램지 부인, 갓을 씌워 그늘진 불빛과 고른 숨소리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집도 있어요. 그리고 주제넘은 말이지만 그림도. 릴리는 말하고 싶었으나 이것은 항의라고 하기엔 너무나 보잘것없고 유치한 변명처럼 느껴졌다. 그래도 날이 밝아오면서 하얀 빛이 커튼 사이로 들이비치고 때때로 뜰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오면 그녀는 필사적으로 용기를 짜냈다. 오직 나만은 보편적인 법칙에서 벗어나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인정해달라고 탄원합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좋고 나 자신으로 있고 싶고 결혼 생활은 맞지 않는다고 털어놓으며 이었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깊은 저 10년에서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눈을 마주보고 램지 부인의 한결같은 확신, 갈로 속에 그녀는 지금은 완전히 어린애 같다. 한결같은 확신, 귀여운 릴리 당신은 바보로군요 하는 확신과 맞서야 했어요. 그러면 나는 램지 부인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웃고 또 웃고 정말로 신경질적으로 웃어댔어요. 글쎄 부인이 태연자하게 자기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타인의 운명에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것이 정말 우습잖아요. 부인은 변함없이 진지한 얼굴로 앉아있어요.
나는 부인을 새삼스럽지만 분명히 느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장갑의 뒤틀린 손가락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의 어떤 신성불같지만 마음속으로 파고들고 말았구나 싶어서 이윽고 눈을 들었습니다. 부인은 내가 자지러지게 웃은 이유를 전혀 모른 채 여전히 지시하는 투였지만 이제는 변덕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대신 달 옆에 잠든 하늘, 끊임없이 흘러가던 구름이 마침내 그치고 나타난 하늘처럼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총명함이나 지식이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또한 그 미모에 현혹되어 사람의 지각이 진실의 한복판에서 황금 거물에 걸려들고 만 것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사람이 세계를 운행해 나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그 비결을 램지 부인은 태어나면서 자기 안에 지니고 있는 것일까? 모든 사람이 나처럼 아등바등하면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남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마루에 앉자 램지 부인의 무릎을 끌어안고 나는 최대한 몸을 찰싹 붙이고 부인은 내가 이처럼 몸을 붙이는 이유를 죽어도 모를 거라고 비웃으며 상상했습니다. 이 여성, 지금 내가 만지고 있는 이 여성의 마음속 밀실에는 왕의 무덤에 묻힌 보물처럼 신성한 비문이 새겨진 명판이 늘어서 있고 그 비문을 판독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알게 되겠지만 그것은 결코 공개적, 노골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그 비밀의 방에 침입하는 수단은 사람과 장교는 그것을 알고 있겠지. 한 항아리에 쏟아부은 물처럼 경외하는 사람과 떨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몸이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아니면 정신이 뇌의 복잡하게 뒤얽힌 미로를 통해 미묘하게 섞여 들어가는 걸까?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사람들의 말처럼 사랑으로 자신과 램지 부인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자신이 바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 명판의 비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려진 언어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 그 자체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식이라고 나는 램지 부인의 무릎에 얼굴을 묻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램지 부인에게 기대고 있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다. 아무 일도. 더구나 그녀는 부인의 마음속에 지식과 지혜가 쌓여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자문했다. 그렇다면 엄중하게 봉인된 사람의 마음을 이것저것 알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만질 수도 맛볼 수도 없지만 그저 벌처럼 공중에 어려 있는 감미로움과 예리함에 이끌려 끊임없이 방구형의 벌집에 드나들고 홀로 온 세계의 광막한 하늘의 황야를 헤매고 뛰어다니며 두렁거리고 웅성거리는 벌집을 찾아다닌다. 이 벌집이 사람들의 집단이다. 램지 부인이 일어섰고 그녀도 일어섰다. 램지 부인은 돌아갔다. 그 뒤 며칠 동안 부인의 주위에는 꿈에서 본 사람에게 떠올라 있는 듯한 무어라 말할 수 없는 변화가 어려 있었다. 부인이 말한 그 무엇보다도 더욱 생기 있는 어떤 중얼거림이었다. 응접실 창가의 등나무 의자에 앉은 부인의 모습은 릴리의 눈에 엄숙하게 비쳤다. 마치 반구형의 벌집처럼. 나의 이러한 시선은 뱅커스 씨의 시선과 나란히 무릎에 제임스를 안고 책을 읽어주고 있는 부인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부인을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뱅커스 씨는 눈길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그는 안경을 쓰고 뒷걸음질 치면서 손을 들어 가렸습니다. 티 없는 푸른 눈을 옆으로 살짝 돌렸습니다. 그때 나는 정신을 차리면서 그가 외면한 이유를 깨닫고 자신을 때리려고 들어올린 손을 겨우 깨달은 개처럼 몸을 움츠렸습니다. 나는 이젤에서 내 그림을 획 걷어내버리고 싶었지만 참아야 한다고 생각을 고쳐 잡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그림을 보는 것을 참기 위해 끔찍한 시련에 맞서기 위해 용기를 쥐어짰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되뇌었습니다. 참아야 한다. 누군가에게 꼭 보여야 한다면 뱅크스 씨가 다른 사람보다 무섭지 않아. 그러나 나의 33년의 생명의 침전이 매일매일의 생활의 퇴직물이 그 세월 동안 표현되고 보여진 것보다 더욱 비밀스러운 무언가와 섞여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뱅크스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본다면 그것은 매우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짜릿한 일이기도 합니다. 아주 냉정하고 평온한 순간이었다. 뱅크스 씨는 주머니 칼을 꺼내어 뼈로 된 손잡이로 캔버스를 툭툭 치며 물었다. 홍자색 삼각형은 무엇을 표현한 것입니까? 여기 이거 말이에요. 제임스에게 책을 읽어주는 램지 부인이에요. 릴리는 대답했다. 그가 반론할 줄은 알고 있었다. 아무도 사람이라고는 보지 않겠는데요. 애당초 사람 모양으로 그릴 생각은 없었어요. 그녀는 대답했다.
어쨌든 두 사람을 이런 식으로 그렸느냐고 그가 물었다. 왜냐하면 저쪽 구석이 밝다면 이쪽 구석은 어둡게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을 뿐이에요. 단순하고 명백하고 평범한 것이었는데 뱅크스 씨는 매우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러면 어머니와 아들은 일반적으로 존경의 대상이고 더욱이 이 경우 어머니는 미인으로 평판이 자자한데 홍자색 그림자로 전락시켜도 모독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그는 걱정하며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의미로서의 두 사람을 그린 게 아닌걸요? 나는 말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존경의 뜻은 이것 말고도 몇 가지 있어요. 가령 이쪽에 그림자를 두고 저쪽에 빛을 둔 것처럼요. 나의 존경은 빛과 그림자의 형태로 나타나요. 자고로 그림이란 존경을 나타내는 표시여야 한다고 막연하게나마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머니와 아들이 한 조각이 그림자로 나타나도 전혀 모독이 아니에요. 여기에 빛이 있으면 저기는 그림자가 필요한가? 그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흥미가 일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성실하게 이해했습니다. 실은 전혀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화가들은 우리 집 응접실에 걸리는 제일 큰 그림을 칭찬하면서 내가 지불한 금액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거든요. 케넷 강변에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그린 작품이에요. 케넷 강변은 내가 신혼 시절을 보낸 곳이죠. 릴리도 꼭 와서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하지만 지금은 그는 고개를 돌리며 내 캔버스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안경을 썼습니다. 문제는 대상과 대상, 빛과 그림자의 관계라는 말이군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지금까지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꼭 듣고 싶은데 저 풍경을 어떻게 다룰 생각입니까? 그는 우리 앞에 펼쳐진 광경을 가리켰습니다. 나도 그곳을 바라보았지만 손에 붓을 잡아보기 전에는 그 광경을 어떻게 다루어야 좋을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던 자리에 서서 흐릿한 눈과 멍한 태도로 한 여자로서 받은 나의 인상을 모두 억누르고 더욱 보편적인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아까는 분명히 보았으나 지금은 산 울타리나 집, 어머니나 아들 사이에서 찾아야 하는 그 비전의 힘에 의해 다시 한번 나 자신의 그림이 되도록 말입니다. 나는 생각해냈습니다. 오른쪽의 그 대상과 왼쪽의 대상을 어떻게 연결시킬지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마 나뭇가지를 이렇게 가로지르게 하면 될 것입니다. 전경의 공간을 하나의 물건으로 채워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다가는 전체의 동일성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나는 동작을 멈췄습니다. 저분을 지루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캔버스를 가볍게 떼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은 이미 남에게 보이고 말았다. 그녀에게서 빼앗아버리고 말았다. 그는 더없이 친밀한 것을 그녀와 나누어 가졌다. 사람으로 태어나 인생이라는 기나긴 통로를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느낌이었다. 동시에 더할 나위 없이 두근두근한 일이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계기로 램지 씨와 램지 부인에게 감사하고 또 이 시간과 이 장소에 감사하며 세상에는 그녀가 생각지도 못했던 힘이 있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그림 도구 상자의 글씨를 힘껏 닫았다. 글씨의 소리는 도구 상자와 잔디밭, 뱅크스시, 휙 달려가는 장난꾸러기 캠을 영원히 둥글게 에워싸는 것 같았다.